한밤중 산속 과부의 말 한마디로 선비의 운명이 바뀌다. 선비님, 이 한밤중에 어찌 혼자 산길을 헤매십니까? 깊은 산속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캄캄한 밤.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등골이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조선 중종 32년 1537년 가을. 30대 중반의 선비 이정명은 한양으로 가는 길에 길을 잃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경상도 안동에서 출발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누구시오? 이정명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는 이 산에 사는 과부입니다. 선비님께서 길을 잃으신 것 같아 말을 걸었습니다. 여인은 25쯤 되어 보였다. 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단정하고 눈빛은 맑았다. 과부라. 이 깊은 산속에 혼자 사신다는 말씀이요? 내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하지만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여인의 말에는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배어 있었다. 날이 어두워 더 이상 가시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제 오두막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으니 하룻밤 묵어 가시지요. 이정명은 망설였다. 과부의 집에서 자는 것은 유교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미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길을 찾을 방법도 없었다. 폐를 끼치게 되는군요. 괜찮습니다. 이 산에서 사람 목소리를 듣는 것도 오랜만이니까요. 여인은 앞장서서 걸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다. 10여 분을 걷자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다. 소나무 사이에 자리 잡은 초라한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들어오세요. 오두막 안은 의외로 아늑했다. 불을 지피자 방 안이 따뜻해졌다. 보잘것없지만 저녁을 대접하겠습니다. 여인은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정명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책이 몇 권 꽂혀 있었다. 놀랍게도 논어와 맹자 그리고 시경이 있었다. 부인, 글을 아십니까? 여인이 상을 들고 들어오며 대답했다. 네, 아버지께서 아들이 없으셔서 저에게 글을 가르치셨습니다. 남편도 선비셨고요. 그런데 어찌 이런 산속에서 혼자 사시는지요? 여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사대부 집안의 첩이었던 제가 남편과 도망쳐 결혼했지요. 주인 양반이 그것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도망쳐 이곳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이정명은 가슴이 아팠다. 조선 사회의 신분제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새삼 느꼈다. 그렇다면 부인께서는 지금도 도망자 신세이신 것이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자유롭게 책을 읽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여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체념과 평화가 함께 있었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선비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한양으로 갑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지요. 과거 시험을. 벌써 몇 번째이십니까? 이정명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번이 12번째입니다. 12번이나. 저는 가난한 선비입니다. 땅도 없고 권력 있는 친척도 없습니다. 그저 글만 읽으며 살았지요. 그런데도 계속 과거에 도전하시는군요. 그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과거에 급제하면 관직을 얻을 수 있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 계십니까? 아내와 두 아이가 있습니다.
큰아이는 8살, 작은아이는 5살입니다. 그들을 위해 계속 도전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정명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다. 11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선비님, 왜 과거에 급제하고 싶으십니까? 그야 관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관직을 얻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족을 잘 먹고 살게 하고 출세를 하고 그것뿐입니까? 이정명은 여인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솔직히 그것밖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선비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비님께서는 목적을 잃으셨습니다. 목적을? 네. 왜 글을 읽고 왜 선비가 되었는지를 잊으셨습니다. 이정명은 가슴이 철렁했다. 여인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다. 선비는 출세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계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인은 책장에서 논어를 꺼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 구절은 저도 수없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님께서는 배움에서 기쁨을 느끼십니까? 이정명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저는 오랫동안 과거에만 집착했습니다. 배움 자체보다는 급제를 위해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11번이나 떨어지셨을 겁니다. 여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했다. 선비님, 과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 진짜 목적은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아무런 권력도 없습니다. 도망자 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산에 사는 짐승들을 돌봅니다. 다친 새를 치료하고 덫에 걸린 노루를 풀어줍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정명은 숙연해졌다. 저는 권력 없는 제 자신을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계시는군요. 선비님,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든 못하든 당신은 선비입니다. 글을 아는 사람입니다. 글을 안다는 것이. 마을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편지를 써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인의 말은 이정명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날 밤 이정명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왜 선비가 되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공부했는가? 과거 급제가 정말 내 목적인가? 새벽녘 이정명은 결심했다. 부인, 네, 선비님. 저는 이번 과거를 보지 않겠습니다. 여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십니까? 부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잘못된 목적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포기하시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정명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나중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미소 지었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부인 덕분입니다. 부인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비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을 상기시켜 드렸을 뿐입니다. 이정명은 여인에게 깊이 절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선비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세상은 넓습니다. 한양만이 세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향도 이 산속도 모두 세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세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양반도 상놈도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여인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부인께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날이 밝았다. 이정명은 짐을 챙겼다. 부인, 이걸 받으십시오. 이정명은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냈다. 아닙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부인께 신세를 졌습니다. 이것도 보답이 되지 못하지만 선비님께서 제 말을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언젠가 선비님께서 힘이 생기시면 억울하게 죽은 제 남편의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부인, 남편의 이름은 김상욱입니다. 경상도 안동 김씨 집안의 노비였습니다. 3년 전 주인의 재물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꼭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생기는 날 반드시 남편분의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여인은 깊이 절했다. 고맙습니다. 이정명은 산을 내려왔다. 그의 마음은 전과 달리 가벼웠다. 과거에 떨어진 좌절감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을 찾은 희망이 가득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정명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당신 정말 과거를 포기하시는 겁니까? 아내 박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요. 순서를 바꾸는 것이요. 하지만 우리 형편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나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겠소. 마을 사람들을 돕고 진정한 선비로 살겠소. 박 씨는 남편의 눈빛을 보고 놀랐다. 언제나 불안하고 조바심에 가득했던 남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당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여인을 만났소. 그 여인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소. 이정명은 산속 과부와의 만남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선비가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요. 박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당신이 정말 백성을 위한 선비가 되어 주십시오. 흔들리지 말고요. 약속하겠소. 그날부터 이정명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마을의 작은 서당을 열었다. 하지만 보통 서당과는 달랐다. 이 서당에서는 양반 자제만 받지 않습니다. 상놈의 자식이든 노비의 자식이든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받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다. 선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양반과 상놈이 어찌 함께 공부합니까? 글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에도 귀천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양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이정명은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양반 자제들만 왔다. 상놈들은 감히 서당에 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정명은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찾아갔다. 얘야, 글을 배우고 싶지 않니? 저는 상놈의 자식인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니? 너도 사람이고 배울 권리가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선생님이 너를 지켜줄 테니까. 이정명의 진심 어린 권유에 1명, 2명씩 상놈 아이들이 서당에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양반 아이들과 상놈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너희들은 여기 올 자격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보다 신분이 높아. 하지만 이정명은 단호했다. 여기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양반도 상놈도 없습니다. 오직 스승과 제자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선비가 할 일이 아닙니다. 공자께서도 유교 무류라 하셨습니다. 가르침에는 종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점차 이정명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상놈의 아들 중 1명이 양반 자제들보다 글을 더 빨리 배웠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등남이었다. 등남아, 너는 총명하구나. 계속 열심히 하면 훌륭한 선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 저 같은 상놈도 선비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이다. 선비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란다. 김등남은 눈을 반짝이며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이정명의 서당은 점점 소문이 났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 마을의 유지인 김진사가 찾아왔다. 이 선비,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이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양반과 상놈을 함께 가르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저는 단지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가르칠 뿐입니다.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요. 당장 그만두시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 선비가 정말 좋소. 그렇다면 우리 양반 자제들은 그 서당에 보내지 않겠소. 그것은 진사님의 자유입니다. 김진사는 화를 내며 돌아갔다. 그 다음 날부터 양반 자제들이 하나둘 서당에 오지 않기 시작했다. 선생님, 아버지께서 더 이상 이 서당에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아쉽지만 어쩔 수 없구나. 결국 서당에는 상놈 아이들만 남았다. 아내 박씨가 걱정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가 마을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괜찮소.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돈도 들어오지 않는데. 돈은 다른 방법으로 벌겠소. 이정명은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마을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거나 문서를 작성해주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 김진사의 아들이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이다. 진사님 아드님이 술에 취해 상놈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관아에서는 사고사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김진사는 고을 수령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의 아내가 이정명을 찾아왔다. 선비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부인, 자세히 말씀해 보시오. 진사댁 도련님이 제 남편을 때려 죽였는데 관아에서는 싸움 중에 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정명은 분노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사회의 부조리였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선비님께서 나서시면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정명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목격자들을 찾아다니며 진술을 받았다. 제가 봤습니다. 진사댁 도련님이 일방적으로 때렸습니다. 죽은 사람은 저항도 못했습니다. 그냥 맞기만 했어요. 이정명은 증거를 모아 탄원서를 작성했다. 이 탄원서를 관아에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고을 수령은 탄원서를 받지 않았다. 이미 사건은 종결되었소.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오. 수령님, 이것은 명백한 살인 사건입니다. 증거가 없지 않소? 여기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상놈들의 말을 어찌 믿겠소? 이정명은 참담했다.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 양반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고 상놈은 억울해도 호소할 곳이 없는 사회. 이것이 내가 바꿔야 할 세상이구나. 이정명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더 높은 곳에 상소를 올리기로 결심했다. 한양의 사헌부에 상소를 올리겠소. 여보, 그러다가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선비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정명은 며칠 밤을 새워 상소문을 작성했다. 신분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양반이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백성의 억울함을 듣지 않는 수령은 파직되어야 한다. 상소문은 과격했다. 당시 조선 사회의 신분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아내가 걱정했다. 여보, 이런 내용을 올리면 당신이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알고 있소.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이정명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8살 큰아들과 5살 작은아들이 자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소. 옳은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비겁하게 사는 것보다 낫소. 박 씨는 남편을 꼭 안았다. 당신이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저도 함께 하겠어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이정명은 상소문을 한양으로 보냈다. 한 달이 지났다.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2달이 지났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아마도 상소가 묵살된 것 같소. 이정명은 실망했지만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암행어사가 내려왔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 모여들었다. 고을 수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암행어사는 이정명을 찾았다. 이정명 선비가 누구요? 소인이 이정명입니다. 그대가 올린 상소를 임금님께서 직접 보셨소. 정말입니까? 그렇소. 임금님께서는 크게 노하시며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하셨소. 암행어사는 사건을 재조사했다. 목격자들을 다시 신문하고 증거를 모았다.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 김진사의 아들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상놈을 때려 죽였다.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 그리고 고을 수령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수령과 김진사의 뇌물 거래 증거도 발견되었다. 판결이 내려졌다. 김진사의 아들은 살인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고을 수령은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파직하고 옥에 가둔다. 김진사는 재산의 일부를 몰수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하라.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이 선비님 덕분입니다. 죽은 사람의 아내가 이정명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선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일어나십시오. 이것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선비님은 저희 같은 상놈의 은인이십니다. 암행어사가 이정명에게 말했다. 이 선비, 그대의 용기에 감탄했소. 과분한 말씀입니다.
임금님께서 그대를 불러보고 싶다고 하셨소. 저를요? 그렇소. 한양으로 올라오시오. 캡3. 한양으로 올라간 이정명은 임금 앞에 섰다. 중종은 이정명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경이 올린 상소를 읽었소. 황송하옵니다, 전하. 신분제도를 비판하는 과격한 내용이었소. 두렵지 않았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은 과거에 11번이나 떨어졌다고 들었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었소. 진정한 선비로다. 과찬이십니다. 중종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경에게 관직을 내리고자 하오. 전하. 하지만 경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소. 그래서 특별히 권지 벼슬을 내리겠소. 권지는 과거에 급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임시 관직이었다. 충청도 청주의 교수로 임명하겠소.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오.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리고 경이 말한 대로 신분에 관계없이 배우고 싶은 자는 모두 받으시오. 전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짐도 생각해보니 경의 말이 옳소. 글을 배우는데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소? 이정명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전하의 성은에 감사드립니다. 청주로 부임한 이정명은 큰 서당을 열었다. 이 서당은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양반도 상놈도 노비도 모두 환영합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도 점차 믿게 되었다. 정말 상놈도 받아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서당은 금세 가득 찼다. 양반 자제부터 노비까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공부했다.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정명은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다. 신분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진정한 귀함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양반이라도 마음이 더러우면 천한 것이고 상놈이라도 마음이 고귀하면 귀한 것입니다. 이정명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3년이 지났다. 이정명의 서당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노비 출신의 학생이 양반 자제들을 제치고 시험에서 1등을 했다. 대단하구나. 내 노력이 결실을 맺었구나. 선생님 덕분입니다. 천민 출신의 학생이 훌륭한 시를 지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신분과 재능은 상관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누구나 빛날 수 있습니다. 양반 자제와 상놈 자식이 친구가 되었다. 처음에는 내가 싫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친구야. 나도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는 친구로 생각해. 이정명의 서당은 조선 팔도에 소문이 났다. 청주에 신분을 가리지 않는 서당이 있다더라. 임금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서당이라더라. 많은 선비들이 이정명을 찾아왔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신분을 가리지 않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정명은 이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신의 교육 철학을 나누었다. 선비는 출세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신분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정명의 제자들은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정명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5년이 지났다. 이정명은 이제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비 중 한 명이 되었다.
어느 날 이정명은 문득 산속의 과부를 떠올렸다. 그 여인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여인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텐데. 이정명은 결심했다. 청주에서 안동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정명은 안동으로 갔다. 5년 전 그 산을 찾았다. 하지만 오두막은 비어 있었다. 여기 살던 과부를 아십니까? 근처 마을 사람에게 물었다. 아, 그 여인 말입니까? 2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라고요? 이정명은 충격을 받았다. 어디에 묻혔습니까? 저 뒷산에 묘가 있습니다.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 무덤이 많이 황폐해졌습니다. 이정명은 무덤을 찾아갔다. 정말로 황폐한 무덤이었다. 부인,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정명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부인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인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도 갚지 못하고 부인께서 돌아가실 때 곁에도 있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정명은 하염없이 울었다. 울음을 그치고 이정명은 생각했다. 여인이 부탁했던 일이 있었지. 남편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이정명은 안동 김씨 집안을 찾아갔다. 김상욱이라는 노비를 아십니까? 아, 그 도둑놈 말입니까? 3년 전에 우리 집 재물을 훔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둑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정명은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저는 청주교수 이정명입니다. 김상욱의 사건을 재조사하고 싶습니다. 김씨 집안 사람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인데 정의는 시효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누명을 벗기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이정명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기록을 뒤지고 증인들을 찾았다. 김상욱은 재물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훔쳤단 말입니까? 집안의 다른 노비가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노비는 주인 양반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김상욱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김상욱은 주인집 첩과 도망친 죄인이었으니 누명을 씌우기 쉬웠던 것입니다. 증거가 하나둘 모였다. 진짜 도둑이었던 노비를 찾아냈다. 그는 이제 늙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 제가 훔쳤습니다. 그런데 김상욱이 대신 죽었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인 양반이 저를 아꼈습니다. 제가 말하면 저도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정명은 모든 증거를 모아 관아에 제출했다. 김상욱은 무죄입니다.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관아에서는 재심을 열었다. 김상욱은 무죄로 판명되었다. 누명이 벗겨진다. 그리고 진짜 도둑인 노비는 처벌한다. 김씨 집안은 억울하게 죽은 김상욱의 제사를 지내주어야 한다. 판결이 내려졌다. 이정명은 다시 산속 무덤을 찾았다. 부인의 남편분 누명을 벗겼습니다. 이제 남편분께서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인,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인께서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정명은 무덤을 정비했다. 묘비를 세우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다. 자유로운 영혼, 지혜로운 여인, 한 선비의 스승이었던 이역이 잠들다. 청주로 돌아온 이정명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마. 선생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5년 전 내가 길을 잃었을 때 한 여인을 만났다. 그 여인이 내 인생을 바꿨다.
이정명은 산속 과부와의 만남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도망자 과부였고 산속에 숨어 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나보다 훨씬 지혜로웠다. 내가 잊고 있던 선비의 본분을 일깨워 주었다. 그 여인이 한 말 한마디가 내 운명을 바꿨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과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진짜 목적은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숙연해졌다. 선생님, 그 여인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렇다. 신분도 권력도 재산도 없었지만 그 여인은 진정한 선비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선비란 신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이정명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너희들도 기억해라. 진정한 스승은 높은 곳에만 있지 않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배움을 얻을 수 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캡사. 10년이 지났다. 이정명은 이제 60이 넘은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서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의 제자들은 수백 명이 넘었다. 그들은 조선 팔도에서 활동하며 이정명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전갈이 왔다. 임금님께서 선생님을 부르십니다. 무슨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이정명은 한양으로 올라갔다. 중종은 이제 늙어 병상에 누워 있었다. 경을 보고 싶었소. 전하, 건강이 어떠하십니까?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소. 중종은 이정명의 손을 잡았다. 경이 한 일들을 들었소. 정말 훌륭하게 백성을 위해 일했소. 황송하옵니다. 짐이 경에게 빚을 졌소. 경이 아니었다면 짐은 신분제도의 문제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오. 전하, 경 덕분에 조선이 조금은 나아졌소.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중종은 기침을 했다. 경에게 부탁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백성을 위해 일해 주시오. 그리고 경의 제자들도 잘 가르쳐 주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신분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경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바뀔 것이오. 전하의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중종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이정명은 청주로 돌아왔다. 제자들이 물었다. 선생님,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계속 백성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다. 이정명은 노년에도 쉬지 않고 일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변호했다.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다. 이정명 선생은 산 부처님이다. 저 양반 덕분에 우리 같은 천민도 글을 배울 수 있다. 신분에 관계없이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선비다. 하지만 이정명은 교만하지 않았다. 언제나 겸손했다. 나는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니오. 선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여인 덕분이오. 그 여인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소. 15년이 지났다. 이정명의 나이 70. 그는 병이 들었다. 제자들이 곁에 모였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이제 내 시간이 다 된 것 같구나. 선생님, 슬퍼하지 마라.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정명은 제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너희들이 내 자랑이다. 너희들이 내 뜻을 이어줄 것을 믿는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정명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신부는 사람을 규정하지 못한다. 마음이 사람을 규정한다. 권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백성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배움은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자들은 숨을 죽였다. 진정한 스승은 높은 곳에만 있지 않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정명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한밤중 산속에서 한 과부를 만났다. 그 여인의 말 한마디가 내 운명을 바꿨다. 그 여인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너희들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항상 겸손하게 살아라. 누구에게서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라. 네, 선생님. 이정명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성대했다. 조선 팔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양반도 상놈도 노비도 모두 왔다. 이정명에게는 모두가 제자였고 모두가 은인이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실 것입니다. 이정명의 무덤은 청주의 야산에 세워졌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묘였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백성을 섬긴 선비, 신분을 넘어선 스승, 한 과부의 제자 이정명 여기 잠들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갔다. 김등남은 훌륭한 선비가 되어 다른 마을에 서당을 열었다. 그곳에서도 신분을 가리지 않고 가르쳤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조선 팔도로 흩어져 스승의 뜻을 실천했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규정한다. 배움은 모든 사람의 권리다. 백성을 섬기는 것이 선비의 본분이다. 이정명의 가르침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 50년이 지났다. 조선 사회는 여전히 신분제도가 엄격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더 많은 서당이 상놈들에게도 문을 열었다. 더 많은 선비들이 백성을 위해 일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넘어 서로를 인간으로 대했다. 이것은 모두 이정명 선생의 영향이다. 그 양반이 씨앗을 뿌렸고 이제 그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 100년이 지났다. 이정명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옛날에 이정명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분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한밤중 산속에서 한 과부를 만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 과부의 말 한마디가 선비의 운명을 바꿨고 결국 조선 사회를 조금씩 바꿨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들려주었다. 얘야, 신분이 사람을 규정하지 않는단다. 마음이 사람을 규정하는 거야.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쳤다. 진정한 배움은 겸손에서 시작된다. 누구에게서든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캐보. 200년이 지났다. 조선은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다.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신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 중 많은 이가 이정명의 영향을 받았다. 200년 전 이정명 선생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규정한다고. 우리는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진정한 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정명의 후손들도 스승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다. 우리 선조께서는 한 과부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 겸손함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어느 날 이정명의 5대 손이 선조의 무덤을 찾았다. 선조님,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선조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무덤 옆에 있는 또 다른 작은 비석을 보았다. 제자들이 세운 비석이었다. 이정명 선생의 스승, 이름 없는 과부를 기리며 선조님께 깨달음을 주신 그 여인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여인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산속 과부의 무덤도 잘 보존되고 있었다. 이정명의 제자들이 대대로 관리해온 것이다. 이 여인은 이름도 없고 신분도 낮았지만 한 선비를 깨우쳤다. 그리고 그 선비를 통해 조선 사회를 변화시켰다. 한 사람의 말이 한순간의 깨달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매년 봄 사람들은 두 무덤을 찾아 참배했다. 이정명의 무덤과 산속 과부의 무덤. 두 분 모두 우리의 스승입니다. 한 분은 가르침을 받았고 한 분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2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현대에 와서 한국의 한 역사학자가 이정명의 이야기를 연구했다. 놀랍습니다. 이정명 선생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신분 차별 철폐, 교육 평등, 백성 중심 정치. 이 모든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이념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깨달음의 시작이 한밤중 산속에서 만난 과부의 말 한마디였다니. 역사학자는 자료를 더 찾았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산속 과부는 단순한 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한 선비의 딸이었다. 아버지에게서 깊은 학문을 배웠다. 하지만 신분 때문에 여자라는 이유로 그 재능을 펼칠 수 없었다. 사랑하는 남편마저 억울하게 잃고 산속에 숨어 살았다. 그런데 우연히 길 잃은 선비를 만나 자신의 지혜를 나눴다. 그리고 그 지혜가 한 선비의 인생을 바꿨고 나아가 조선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켰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역사학자는 논문을 썼다. 한밤중 산속의 만남 이름 없는 여인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 논문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다. 우리는 역사를 기록할 때 권력자, 유명인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를 바꾼 것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작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 산속 과부처럼 한순간의 지혜로운 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 이야기를 강의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겸손의 중요성입니다. 이정명 선생은 이름 없는 과부에게서 배울 줄 알았습니다. 다른 학생이 말했다.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학생이 덧붙였다.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실과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정명 선생의 깨달음에서 시작된 변화가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없었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청주에는 이정명 기념관이 세워졌다. 기념관에는 이정명의 생애와 업적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 전시실에는 산속의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그 과부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여인. 하지만 그녀의 지혜는 수백 년 동안 빛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념관을 찾는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지금도 유효한 교훈이네요.
어느 날 한 젊은 교사가 기념관을 찾았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학생들은 가난하고 지원도 부족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힘든 곳에서 일하세요? 사람들이 물으면 그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자신도 회의감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이정명의 이야기를 보고 깨달았다. 이정명 선생도 처음에는 방황했다. 11번이나 과거에 떨어지며 좌절했다. 하지만 산속에서 만난 한 여인의 말로 인생의 방향을 찾았다. 그리고 그 방향을 평생 지켰다. 젊은 교사는 결심했다. 나도 이정명 선생처럼 살겠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규정한다. 이 아이들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빛날 수 있다. 그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그리고 더욱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선생님, 왜 우리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한 학생이 물었다. 너희는 너희 같은 아이들이 아니야. 그냥 아이들이야. 배울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지. 하지만 우리는 가난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니? 신분이나 경제적 상황이 너희를 규정하지 않아. 너희의 마음과 노력이 너희를 규정하지.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다. 선생님, 이정명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너희도 될 수 있어. 그리고 언젠가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야. 10년 후 그 학생들 중 한 명이 의사가 되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정명 선생님처럼, 제 선생님처럼 신분이나 경제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치료하겠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변호사가 되었다. 저는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하겠습니다. 이정명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정명의 정신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캠6. 현재 안동의 산. 한 등산객이 오래된 무덤 2개를 발견했다. 하나는 잘 관리되어 있었다. 이정명의 제자들이 대대로 돌본 산속 과부의 무덤이었다. 다른 하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바로 그 과부의 남편 김상욱의 무덤이었다. 등산객은 묘비를 읽었다. 억울하게 죽었으나 이정명 선생에 의해 누명을 벗은 김상욱 역이 잠들다. 그의 아내는 한 선비의 스승이 되어 조선 사회를 변화시켰다. 등산객은 감동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한밤중 산속에서 선비를 만난 과부의 이야기. 그녀의 말 한마디가 선비의 운명을 바꿨고 조선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게시물은 빠르게 퍼졌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작은 만남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한 댓글이 눈에 띄었다. 저는 작년에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분이 해주신 말씀 한마디가 저를 구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내 안에 답이 있다. 그 말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댓글을 달았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너는 특별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그 말씀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고 지금 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댓글.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나 나이,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과 지혜로운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정명과 산속 과부의 이야기는 현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대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이정명은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과부에게서 배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산속 과부는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둘 다 맞지만 저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한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교수가 정리했다. 모두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진정한 지혜는 신분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넷째,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후 한 영화 감독이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다. 한밤중 산속의 만남.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정말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신분제도의 부조리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잘 표현되었어요. 특히 산속 과부 역할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지혜로는 누구보다 풍요로운 사람. 영화를 본 한 청년이 블로그에 글을 썼다. 오늘 한밤중 산속의 만남을 봤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다. 나는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 번 떨어지면서 자신감을 잃었다. 마치 11번이나 과거에 떨어진 이정명처럼. 하지만 영화를 보고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였다. 이정명도 과거 급제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선비가 되었다. 나도 취업 그 자체가 아니라 취업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겠다. 글은 많은 공감을 받았다.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글 보고 위로받았어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교훈이네요. 청주의 이정명 기념관에는 방명록이 있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적어 놓았다. 이정명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이너스 교사 지망생 김민수. 산속에 이름 없는 스승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지혜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대학생 이지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규정한다. 이 말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회사원 박준호. 저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고등학생 최유진. 한밤중 산속의 만남이 역사를 바꿨듯이 우리의 작은 만남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이너스 사회복지사 정수아. 어느 봄날 기념관에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기념관까지 세워졌네요. 할머니는 전시물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할아버지께서는 이정명 선생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 뭐 그런 분이셨대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대대로 이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훈이 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규정한다. 관장이 물었다. 그 가훈이 할머니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했고 배움의 기회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가훈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규정한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이정명 선생님처럼요. 관장은 감동받았다. 할머니께서도 이정명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신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손주들도 그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제 큰 손주는 의사가 되어 오지에서 봉사하고 있고 작은 손주는 변호사가 되어 인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정명 선생님의 영향입니다. 그날 저녁 기념관 관장은 일기를 썼다. 오늘 한 할머니를 만났다. 이정명 선생의 정신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밤중 산속에서 시작된 작은 깨달음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구나.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신과 가치관이 진정한 유산이다. 이정명 선생과 산속 과부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가 준비한 필연적인 만남이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한밤중 산속 과부의 말 한마디로 선비의 운명이 바뀌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지혜는 신분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 과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이정명보다 더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정명은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과부에게서 배울 줄 알았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정명 한 사람의 변화가 그의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세대를 거쳐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다섯째,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정명은 과거 급제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나 신분, 직업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산속 과부는 이름도 얼굴도 역사에 남지 않았지만 그녀의 지혜는 수백 년 동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 진심 어린 조언, 따뜻한 격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규정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서 인생을 바꾸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영감이 됩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겸손하게 배우고 진심으로 나누는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